정신 차려봐요. 내가 일으켜줄게요. 아, 아파요.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산의 밤바다는 늘 어둡고 무거웠다. 그날은 특히 그랬다.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이 항구 위에 낮게 깔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흐릿하게 흔들렸다. 박준호는 페달 가방을 등에 맨 채 젖은 도로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낮게 울렸다. 그는 속도를 내지 않았다. 이런 날에는 서두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친다는 걸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아간 배달 마지막 주문이었다. 항구 근처 오래된 도로 옆.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무사히 끝내고 싶었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사람이 형체를 하고 있었다. 준호는 급히 브레이크를 잡았다. 타이어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비를 맞으며 내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다. 젊은 여자였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그녀의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호의 숨이 막혔다. 임신한 여자였다. 그리고 상태는 명백히 위급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괜히 건드렸다가 누명을 쓰면 어쩌지.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라면 경찰 조사부터 병원 비용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신분도 돈도 뒷배도 없는 그저 배달 오토바이를 타는 남자였다. 준호는 한 발짝 물러섰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여자의 숨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원비가 없어 집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던 그날의 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차가운 침묵의 기억.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여자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오토바이 뒤에 몸을 고정시키고 비를 가르며 병원으로 향했다. 신호등은 모두 무시했다. 그의 심장은 엔진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그는 거에 울부짖고 있었다. 문을 밀치고 들어가 의료진을 향해 소리쳤다. 임산부입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여자는 곧바로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다. 준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보호자이신가요? 의사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술 전에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들은 순간 준호의 머릿속이 새하려졌다. 그 돈은 그가 몇 달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였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는 조용히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응급지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 그 여자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준호는 병원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오토바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 그의 생기이자 마지막 자존심.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그는 오토바이를 중고상에게 넘겼다. 헐갑이었다. 아무런 흥정도 하지 않았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수술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다. 준호는 돈을 내밀며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준호는 벽에 기대 앉아 두 손을 모았다. 시간이 흘렀다. 의사가 나왔다. 산모는 살았습니다. 아이도 무사합니다. 그 말에 준호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이름도 모르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부산의 비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인연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 수술실 불이 꺼진 뒤에도 박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의식은 아직도 수술실 앞에 묶여 있는 것 같았다. 새벽 공기가 병원 복도를 천천히 채웠다. 환풍기 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발소리,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심전도 경보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었다.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와 담요를 건네주었다. 많이 젖으셨네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다.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는 이 여자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의사가 다시 준호를 불렀다. 산모는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이 상태는요? 준호가 물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관찰 중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준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깍 쥐어져 있었다. 보호자가 아니시라면 곧 연락이 닿는 가족분이 오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여자의 이름도 전화번호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비 오는 밤에 쓰러져 있던 한 생명이었을 뿐이다. 그날 오전 준호는 병원 근처 공중전화 앞에 섰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야 빈 지갑뿐이었다. 그는 병원 접수처에 가서 여자의 신분증을 물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갑도 가방도 없었다. 다시 병실 앞에 앉아 준호는 처음으로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약간 찢어진 입술. 하지만 이목구비는 단정했고 손은 거칠지 않았다. 이 사람은 길에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여자는 잠시 눈을 떴다. 준호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의 얼굴을 향했다. 여긴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병원입니다. 괜찮아지셨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 살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준호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여자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은?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말끝이 떨렸다. 저를 도와주셨죠.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정답은 많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 자신에게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다시 눈을 감았다. 마치 더 많은 말을 할 힘이 없다는 듯이. 그날 저녁 간호사가 준호에게 병실을 비워 달라고 했다. 산모는 회복실로 옮겨질 예정이었다.
이제 보호자분께 연락을. 간호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상황을 말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다. 병원을 나서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은 여전히 낮게 깔려 있었다. 오토바이가 없어진 자리에는 텅 빈 공기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일할 수단도 집으로 돌아갈 교통비도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병원으로 갔다. 아무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간호사는 준호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지었다. 가족분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그냥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날 여자는 다시 잠시 깨어났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했다. 제 이름은 서른아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준호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 한 번 더 되뇌는 듯했다. 제가 많이 폐를 끼쳤죠? 아닙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 폐도 아닙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 말은 설명도 감정도 붙어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 컸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말이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깊게 닿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이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이 흘렀다. 병원의 시간은 언제나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다. 낮과 밤의 경계는 흐릿했고 창밖의 하늘색만이 하루의 변화를 알려주었다. 서른아의 몸 상태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여전히 약했고 혼자 일어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의식은 뚜렷해졌다. 박준호는 매일 병원에 왔다. 아침에는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낮에는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를 잠시 도왔다. 돈은 거의 없었지만 병원에 머무를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유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이 남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필요할 때만 말을 건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유나가 물었다. 비는 안 옵니다. 준호가 대답했다. 부산은 항상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손등에 놓인 주사 바늘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제가 쓰러진 곳에 계셨어. 준호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대답을 꺼냈다. 배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했다. 그랬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유나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그날 오후 유나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유리 너머로 아주 작은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다. 저 아이가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아이입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유리에 손을 대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도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이 꺼진 병실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전의 기억 속으로 가라앉았다. 서울, 강남, 반짝이는 조명과 정돈된 거실, 그리고 늘 조용하지만
늘 압박감이 흐르던 집. 아버지는 늘 결과만을 보았다. 가정은 중요하지 않았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다. 유나는 그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 공부도, 일도, 연애조차도 항상 계산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남자를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안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떠났을 때 남은 것은 책임지지 않은 말들과 혼자 남겨진 현실뿐이었다. 유나는 뱃속의 아이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말했다. 내 딸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삭제였다. 다음 날 유나는 준호에게 말했다. 저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날 밤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이를 선택하셨잖아요. 그 말에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 선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며칠 뒤 유나는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퇴원 후 머무를 곳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사의 질문에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 방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작고 낡았지만 당장 비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기대도 어떤 조건도 없었다. 그저 사실만이 있었다. 퇴원하는 날 유나는 병원을 나서며 잠시 멈춰 섰다. 박준호 씨. 네. 그날 밤 병원비는 누가 냈나요?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보험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유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도. 병원을 나서며 유나는 부산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박준호 역시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도움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퇴원한 날의 부산은 의외로 맑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며 항구의 물결 위에 잔잔한 빛을 남겼다. 서류나는 병원 정문 앞에 서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옷멋벌과 아이의 작은 담요, 그리고 과거와 이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준호는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말없이 택시를 잡으려다 손을 내렸다. 걸어가도 됩니다. 그가 말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하루가 얼마나 빠듯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두 사람은 항구 쪽으로 걸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오래된 상가, 녹슨 간판, 젖은 그물 냄새, 그리고 바닷바람. 유나는 이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의 빌딩 숲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던 공기였다. 준호의 방은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낮은 언덕 끝에 있었다. 외벽은 색이 바랬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여기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다. 방은 작았다. 한 사람이 누우면 거의 꽉 차는 공간. 낡은 책상, 전기포트,
그리고 바닥에 깔린 앓은 매트리스 2개.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니에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따뜻하네요. 그 말은 방의 온도보다 그의 태도를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가 귀 가까이에서 들렸고, 천장의 작은 그늘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그는 유나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유나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다. 작은 냄비 옆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잠에서 깨면 국 데워 드세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유나는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국을 데웠다. 아이를 안고 한 숟갈을 떠먹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국은 누군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식사였다. 며칠이 지나며 유나는 이곳의 리듬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침에는 아이를 돌보고 낮에는 집 안을 정리했다. 그녀는 버려진 상자를 정리해 작은 수납 공간을 만들고 헌천으로 아이를 위한 손수건을 만들었다. 준호는 이를 구하기 위해 항구 주변을 돌아다녔다. 오토바이가 없어진 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쓰는 일뿐이었다. 집 나르기, 어시장 정리, 새벽 경매 준비, 어떤 일도 가리지 않았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작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유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원래 이렇게 혼자 사셨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전부터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컵에 물을 따랐다. 유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유나는 아이를 안고 항구 근처를 산책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각자의 사정이 존중받는 듯했다. 유나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처음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물류와 운영, 시스템 설계에 익숙했다. 준호가 돌아오는 길에 힘들게 숨을 고르며 말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계달 일을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단이 없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만약 제가 도울 수 있다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요? 돈 말고요. 유나는 차분히 말했다. 방법으로요. 그날 밤 유나는 종이에 간단한 선을 그렸다. 동선, 시간, 비용. 그것은 그녀가 버려야 했던 삶에서 가져온 유일한 무기였다. 준호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다른 길이 있었다. 방 안에는 아이의 숨소리라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천천히 쌓여갔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조용한 밤이 훗날 모든 갈등의 시작이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산의 아침은 늘 일찍 시작되었다. 항구에서는 해가 뜨기 전부터 트럭과 사람들의 발소리가 뒤섞였다. 박준호는 여느 때처럼 새벽 공기를 가르며 언덕을 내려갔다. 오토바이는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릿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다.
전날 밤 서른아가 그려놓은 종이가 계속 떠올랐다. 단순한 선과 숫자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질서와 방향이 있었다. 준호는 항구 근처 배달 업체를 찾았다. 대부분은 이미 정해진 인력을 쓰고 있었고 외부인을 반기지 않았다. 그는 하루 종일 거절을 당했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식당 한 곳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 준호는 바로 앞치마를 둘렀다. 밤이 되자 손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방 문을 열자 유나는 아이를 재운 뒤 바닥에 앉아 종이를 펼쳐두고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녀가 물었다. 별일 없었습니다. 준호는 습관처럼 대답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종이 조금 더 그려봤어요. 그녀는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항구 주변 지도와 시간대별 물량, 사람들의 이동 경로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준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효율이 너무 낮았어요. 유나는 미안한 듯 웃었다. 예전에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준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한번 해봅시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항구 상인들에게 직접 다가갔다. 빠른 배달이 필요하지만 대형 업체를 쓰기엔 비용이 부담스러운 곳들. 유나는 단순한 약속을 만들었다. 시간을 지키고 요금을 투명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무일푼의 남자, 아이를 아는 여자에게 무엇을 맡길 수 있겠느냐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며 사람들은 준호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다. 유나는 밤마다 기록을 정리했다. 어디서 지체했는지, 늦어졌는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혼자서는 이만큼 못했을 겁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이 지나자 준호 혼자서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항구 근처의 청년 둘을 불렀다. 일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다. 작은 팀이 생겼다. 이름도 없고 간판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조금씩 기억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아이를 업고 현장을 오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밤 유나는 준호에게 물었다. 아무 조건도 안 물어봤어요. 무슨 조건이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 건지, 언제 떠날 건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떠날 사람이면 이미 떠났을 겁니다. 유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도망자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유나는 아이를 재우고 창가에 앉아 오래된 휴대전화를 켰다. 꺼져 있던 메시지 하나가 늦게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지워진 이름. 그녀는 그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산의 여름은
조령이 시작되지 않았다. 습한 바람과 함께 소문이 먼저 돌았다. 항구 근처에서 작은 배달팀이 의외로 빠르고 정확하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이름 대신 그 언덕 아래 사람들이라 불렀다. 준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혼자가 아니었다. 2명의 청년과 시간을 나누고 구역을 정했다. 유나는 벽에 붙은 종이를 조용히 바꿔 끼웠다. 선은 더 촘촘해졌고 공백은 줄어들었다. 모든 움직임에는 여유가 생겼다. 준호는 이 이유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몸은 이미 그 흐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일은 늘었고 돈은 아직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불은 밀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졌다. 어느 오후 항구의 오래된 상인이 준호를 불렀다. 이 근처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 너희가 처음이야. 그 말에는 칭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아이를 재운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느끼고 있었다. 눈에 띈다는 건 기이기도 하지만 위험이기도 하다는 걸. 며칠 뒤 낯선 차가 골목 입구에 자주 서 있었다. 유나는 창문 틈으로 그 차를 보았다. 검은색 유리 넘어가 보이지 않는 차.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다. 과거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왔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여러 번 확인했다. 준호는 그녀의 기색을 느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이 지금은 배려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한 청년이 급히 달려왔다. 형, 낮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얘기 묻고 다녔어요. 준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뭐라고 하던가. 배우가 있냐고. 누가 시키냐고.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그 질문은 너무 익숙했다. 한때 그녀가 있던 세계에서 항상 먼저 던져지던 말이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과거를 조금 꺼냈다. 아주 조금. 그러나 중요한 부분만. 예전에 제가 있던 곳은 이런 걸 싫어해요. 어떤 거로?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준호는 말없이 들었다. 판단하지 않았다. 유나는 그 침묵에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한국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안전 점검과 등록 문제. 겉으로는 행정 절차였다. 그러나 유나는 그 안에 다른 의도가 있음을 느꼈다. 준호는 서류를 들고 사무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이미 앉아 있었다. 남자는 준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준호는 그 미소가 반갑지 않았다. 우리는 작게 합니다. 준호가 말했다. 작게 시작한 게 문제죠. 남자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점검은 잦아졌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겼다. 유나는 밤마다 기록을 다시 보았다. 문제가 생길 지점을 미리 지워보았다. 그러나 일부에서 오는 압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유나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짧은 문장. 이제 그만둬라. 유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지웠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워지지 않았다. 준호는 그녀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항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길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싸움을 불러온다는 것을. 부산의 밤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 아래에서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부산의 아침은 늘 그렇듯 바다 냄새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항구 전체에 서려 있었다. 준호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컨테이너 뒤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의 장면들이 겹쳐 떠올랐다. 잦아진 점검, 의미 없는 질문, 유나의 굳은 표정.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유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곧장 항구로 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이대로 가면 문제가 더 커져.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선택이라는 말은 언제나 대가를 동반했다. 유나는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초안, 운송 경로 분석, 그리고 이름 없는 회사의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읽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다. 안정적인 물량, 공식 등록, 보호. 하지만 한 줄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운영 전권, 본사 기소.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요. 유나가 말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다시 가난해질 각오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시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삶은 건들 자신이 없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팀원들을 불렀다. 컨테이너 옆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모두가 모였다. 준호는 솔직하게 말했다. 앞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만둘 사람은 지금 말해도 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다. 형, 우린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다. 유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 선택이 이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나는 다시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전화 알았다. 아직도 거기 있니? 익숙한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위협적인 톤. 유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제 그만하죠.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렸다. 너는 항상 현실을 몰랐어.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유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예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도망치던 사람, 그리고 지키려는 사람. 다음 날 항구에 소문이 퍼졌다. 큰 회사가 직접 들어온다는 이야기. 기존 업체들을 정리할 거라는 말. 준호의 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점심 무렵 관리사무소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일주일 내 재등록 또는 운영 중단. 준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유나를 불렀다. 시간이 없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명확해야 해요. 그날 밤 유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는 과거에 만들다만 기획안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는 그녀 옆에 앉아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다. 이 계획은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잠을 줄였다. 새로운 구조, 새로운 계약, 새로운 이름, 작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 마지막 날 밤, 준호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패하면 다 잃는다.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지금 잃는 것보다는 낫죠. 그 말에는 후회가 없었다. 등록 마감일 아침, 준호는 서류를 들고 사무소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며칠 전 그 남자가 다시 앉아 있었다. 남자는 서류를 훑어보고 눈썹을 올렸다. 흥미롭네요.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갑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후회하지 않기를. 사무소를 나서는 순간 준호의 다리가 잠시 풀렸다. 유나가 그를 붙잡았다. 잘했어요. 그 말은 위로이자 선언 같았다. 그날 밤 부산에는 비가 내렸다. 작은 빗방울들이 바다를 두드렸다. 폭풍은 아니었지만 예고 같았다. 앞으로 올 더 큰 파도를 알리는 조용한 신호처럼 준호는 비를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비는 사흘 동안 그치지 않았다. 부산의 항구는 회색 안개에 잠겼고 컨테이너의 윤곽조차 흐릿했다. 준호는 비를 맞으며 선적 구력을 오갔다. 새로 만든 조직은 이름을 얻었지만 아직 신뢰를 얻지 못했다. 등록은 끝났고 서류는 완벽했지만 현장은 서류로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는 사무실로 쓰는 작은 방에서 계속 전화를 받았다. 물량은 약속보다 적었고 시간은 촉박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다. 조건을 바꾸고 수치를 조정하며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길을 막고 있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첫 번째 문제는 인력에서 터졌다. 팀원 중 한 명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연락은 닿지 않았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준호는 대신 뛰었고 밤까지 버텼다. 몸은 버틸 수 있었지만 흐름은 끊겼다. 그날 저녁 유나는 낯선 이메일을 받았다. 계약 제안처럼 보였지만 조건은 모호했다. 마지막 줄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유나는 그 문장을 읽고 창문을 닫았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파일을 정리하고 백업을 만들었다. 다음 날 항구에는 소문이 더 퍼졌다. 새 회사가 기준 질서를 흔든다는 말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응원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준호는 눈을 낮추고 일을 계속했다.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지금은 최선이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장면이 찾아왔다.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골목이 아니라 항구 입구였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관리 사무소에서 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준호를 불렀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거리감은 분명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조건을 다시 제시했다. 흡수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이름이었다. 수익 배분은 유리해 보였고 위험은 적어 보였다. 그러나 결정권은 여전히 그들 손에 있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첫 사고가 났다. 배송차량 하나가 검문에 걸렸다. 사소한 규정 위반이었지만 처리는 과도했다. 몰랑은 지연되었고 손실이 발생했다. 윤아는 상황을 정리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대로 가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더 투명해질수록 더 공격받고 있어요. 준호는 침묵했다. 그는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분노가 쌓였다.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계약하려던 상인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다. 유류는 말하지 않았다. 윤아는 그 상인의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그녀는 패턴을 보았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 같은 이유 없는 취소.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윤아는 오래 고민하다가 한 결정을 내렸다. 과거의 인맥을 다시 쓰기로 했다. 그 선택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던 길이었다. 전화를 거는 손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의 사진을 보고 버튼을 눌렀다. 통화는 짧았다. 상대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조건은 냉정했고 대가는 분명했다. 윤아는 모두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윤아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며칠만 버텨요. 준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음 주 항구에는 변화가 생겼다. 머뭇거래가 다시 열렸다. 검문은 줄었고 지연도 줄었다. 팀원들의 얼굴에 숨이 돌아왔다. 그러나 윤아의 표정은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전화는 늘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아이가 울었다. 윤아는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섰다. 불빛이 흔들리는 항구를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호는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윤아의 선택이 자신보다 무겁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미 위험 속으로 한 발 들어가 있었다. 며칠 뒤 관리 사무소에서 공지가 나왔다. 대규모 구조 조정 계획. 이름 없는 작은 회사들은 다시 평가 대상이 되었다. 준호는 공지를 접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피하지 못하는 파도가 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는 항구 끝에서 오래 서 있었다.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러나 그 잔잔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필요하고 누가 쓸모없는지 보여줘야 했다. 윤아는 그의 결심을 눈빛으로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부산의 밤은 깊어졌고 비는 다시 시작되었다.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그녀는 이미 시작되었고 돌아갈 길은 사라지고 있었다. 비는 멈췄지만 항구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사흘 동안 쌓인 물웅덩이가 컨테이너 사이에 남아 있었다. 준호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주에 벌어진 일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거래의 회복, 갑작스러운 규제 완화, 그리고 윤아에 필요한 얼굴. 준호는 이제 확신했다. 누군가가 뒤에서 균형을 조정하고 있었다. 그것이 도움인지 대가를 요구하는 개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윤아는 사무실에서 모든 계약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숫자는 맞았고 일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문을 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과거는 늘 대가를 요구했다. 그날 오후 윤아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다. 직접 만나자는 제안이었다. 장소는 부산 일각의 오래된 호텔. 윤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팀의 일정만 한 번 더 확인했다. 호텔 로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윤아는
악숙된 테이블로 갔다. 그곳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유나를 보자 가볍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 그 한마디에 유나의 어깨가 굳었다. 그는 과거 회사의 핵심 인물이었다. 왜 여기까지 왔죠? 유나가 물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전처럼 능력이 필요해.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돌아가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라는 말이 아니야. 그는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항구 재편 계획, 그리고 준호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금 이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필요해. 유나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건 협력이 아니라 통제예요. 남자는 미소를 거두었다. 세상은 그렇게 나뉘지 않아. 유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들이 만든 세상에서 난 이미 탈락했어요. 그녀는 호텔을 나왔다. 숨이 가빴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준호였다. 지금 항구에 문제가 생겼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잡았다. 항구에서는 검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러 팀이 작업을 중단했다. 준호의 팀도 예외가 아니었다. 몰랑은 멈췄고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유나는 관리 사무소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그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선택의 시간이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준호를 떠올렸다. 팀원들을 떠올렸다.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우리 회사가 아니라 제가 아니에요.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내가 빠지면 이 팀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확신이 있나?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보자마자 유나를 향해 말했다. 그만해. 유나는 처음으로 그를 피하지 않았다. 이번엔 제가 선택해야 해요. 준호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우린 같이 여기까지 왔어.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해요. 그 남자는 둘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결정은 끝났다. 며칠 후 항구의 구조 조정이 발표되었다. 몇몇 회사는 정리되었고 준호의 회사는 명단에 없었다. 유나는 사라졌다. 그녀는 어떤 연락도 남기지 않았다. 준호는 며칠 동안 유나의 방 앞에서 서성었다. 아이만 남았다. 그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유나의 선택이 무엇을 지킨 것인지 그는 너무 늦게 이해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유나가 남긴 파일 하나가 준호의 메일로 도착했다. 그 안에는 모든 기록, 모든 증거,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유나가 사라진 뒤 항구의 시간은 이상하게 흘렀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면서도 일은 계속 돌아갔다. 준호는 아이를 안고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 언덕 아래 방으로 돌아오면 유나가 앉아있던 자리만 비어 있었다. 그녀의 컵은 그대로였고 노트북은 정리된 채 남아 있었다. 그녀가 급하게 떠난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떠났다는 흔적이었다. 준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팀원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기다렸다.
그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야 윤아가 남긴 파일을 열었다. 파일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계약 구조, 항구 운영의 불합리한 지점, 특정 회사와 관리 라인의 연결 기록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고발장이자 설계도였다. 준호는 처음으로 윤아가 얼마나 먼 곳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는 대신 남겨진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 무게를 이제서야 어깨로 느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아리의 체온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윤아가 떠난 이유를 헛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어갈 것인지. 며칠 후 준호는 팀원들을 불렀다. 그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았다. 위험도, 갈등도, 윤아의 선택도 그대로 말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중 한 명이 물었다. 여기까지 온 게 의미가 있나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민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준호는 윤아가 남긴 자료를 외부로 바로 넘기지 않았다. 대신 준비했다. 증명부터 하기로 했다. 그들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작은 구조도 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기로 했다. 그는 거래를 정리하고 팀을 재편했다. 무리한 확장은 하지 않았다. 약속을 더 엄격히 지켰고 기록을 더 투명하게 남겼다. 항구에서는 변화가 감지되었다. 대형 회사의 지연과 불합리한 수수료가 문제로 떠올랐다. 준호의 팀은 작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상인들은 조용히 그들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기는 말이 통한다고. 그 말은 서서히 퍼졌다. 그 무렵 윤아의 이름이 언론에 등장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표현과 함께 한국 구조의 문제를 짚은 기사가 나왔다. 자료의 일부가 공개되었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관리 사무소는 부인했지만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준호는 기사를 여러 번 읽었다. 그녀의 문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가장되지 않고 차분한 문장들. 감정을 배제한 대신 사실을 쌓아 올린 방식. 준호는 아이를 안고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닿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다잡게 했다.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달이 흘렀다. 항구의 구조는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윤아의 바람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타협도 있었고 후퇴도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묻히지는 않았다. 준호의 회사는 공식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작은 회사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윤아의 자리를 떠올렸다. 그녀라면 무엇을 말했을지 생각했다. 어느 늦은 밤 준호는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내용은 짧았다. 아이는 잘 크고 있죠. 그 문장 하나로 그는 알았다. 윤아가 멀리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아이를 안고 창문을 열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준호는 이제 안다. 어떤 사람은 남지 않기 위해 떠나고 어떤 사람은 떠난 사람을 대신해 남는다는 것을. 윤아는 사라졌지만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바꾸고 있었다. 그는 그 흐름 위에 서 있었다. 항구의 아침이 밝아왔다. 준호는 아이를 업고 일을 나설 준비를 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윤아가 남긴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는 길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올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길을 만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준호는 문을 닫고 언덕을 내려갔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는 잔잔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